새벽 5시 이춘복의 좁은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창틀 구석에 핀 검은 얼룩은 마치 그의 살처럼 점점 넓어지고 있었다. 바닥은 한겨울 아침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이춘복은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처음 잠에서 깨는 순간 그는 잠시 자신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는 착각에 빠졌다. 그 순간만큼은 아직 지훈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고 아침이 되면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춘복의 방벽에는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하나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옆에는 파란색으로 덕지덕지 칠해진 것이 바다였다. 74세 그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지훈이가 7살 때 그린 마지막 그림이었다. 오늘도 안녕, 지훈아. 이춘복은 허공에 대고 인사를 했다. 마치 아들이 그 자리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는 낡은 찬장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훈이의 성장 과정이 그려졌다. 첫 돌사진,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인천 바닷가에서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내가 같이 안 나갔더라면. 이춘복의 손이 사진 위에서 멈췄다. 20해 전 봄날의 바닷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파도가 지훈이를 삼켜버렸다. 수색 작업은 일주일간 이어졌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익사 추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춘복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미한 희망. 아니, 집착이 이춘복을 20해 동안 붙들어왔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따라 비가 유독 슬프게 느껴졌다. 창가에서 비를 바라보던 이춘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춘복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편지지와 소주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그날이었다. 지훈이가 사라진 날. 매년 이날이면 이춘복은 인천항으로 가서 직접 쓴 편지를 병에 담아 바다에 띄웠다. 편지에는 언제나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아빠는 여전히 여기 있단다. 말끔히 씻고 나서 이춘복은 낡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오늘도 뒷골목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해야 했다. 그것이 그를 살게 하는 이유였다. 아니,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이춘복은 언젠가 지훈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같은 동네를 떠나지 않았고 같은 집에서 살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주방장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춘복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귀찮아했다. 때로는 그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춘복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게 편했다. 식당 안쪽 벽면에는 큰 바다 풍경 그림이 걸려 있었다. 잔잔한 물결 위로 석양이 비치는 모습. 매일 이춘복은 그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았다. 때로는 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물론 마음속으로만. 이춘복에게 바다는 아들을 앗아간 원수이자 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오후 6시 식당은 한창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들러 술 한 잔 기울이는 시간대였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이춘복은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며 양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다. 사장, 오늘은 좋은 술 있지? 양 회장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식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무거워졌다. 양 회장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조폭 출신 사업가로 이 골목의 대부분 가게를 장악하고 있었다. 식당 사장은 허리를 굽히며 얼른 맞이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안쪽 자리로 모셔드리죠. 이춘복은 그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놀리기라도 하듯 양 회장 일행이 식당 안쪽 바다 그림이 걸린 테이블로 안내되었다. 이춘복이 매일 정성껏 닦던 그 자리였다. 시간이 흐르고 술이 몇 순배 돌자 양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다. 이춘복은 그들이 흘린 술과 안주 찌꺼기를 치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이봐, 늙은이. 여기 좀 치워. 양 회장의 부하 중 하나가 이춘복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다. 이춘복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테이블 주변을 닦기 시작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74세 손목에는 이미 관절염이 심했다. 걸레질을 하는 동안 이춘복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그림으로 향했다.
그 순간 양 회장의 술잔이 요란하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야, 제대로 안 닦냐? 여기 봐, 아직도 더럽잖아. 이춘복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무릎이 시려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다. 그 순간 걸레에서 물이 약간 튀었고 그중 몇 방울이 양 회장의 새 구두에 떨어졌다. 뭐야 이거? 이 늙은이가 감히. 양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춘복의 멱살을 잡았다. 주변은 일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이춘복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양 회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이춘복을 향해 소리쳤다. 어디서 감히 이 더러운 늙은이가 내 주제가 뭐라고. 식당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묘한 침묵이 흘렀다. 양 회장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선 것이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그 남자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양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만하죠. 보기 불편하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양 회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맞선 것이 오랜만이었다. 뭐? 당신 누구야? 양 회장이 으름장을 놓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양 회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양 회장조차 잠시 망설였다.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일이니까. 양 회장의 부하 둘이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자는 정확하고 간결한 동작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 명은 손목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고 다른 한 명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식당은 정막에 휩싸였다. 양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잠시 상황을 판단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이고, 오해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양 회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이춘복을 향해 노려보는 시선이 매서웠지만 더 이상의 충돌은 피하려는 듯 했다. 얼마 후 양 회장 일행은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떴다. 식당이 다시 평온을 찾았을 때 이춘복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서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싸움을 잘하시나요? 남자는 묵묵히 이춘복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습관이 된 거죠. 이춘복은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특히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이춘복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창고방으로 쓰이는 식당 뒷방은 이춘복의 휴식 공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양 회장 일행이 떠난 후 식당은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이춘복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딘가 눈빛이 지훈이랑 비슷했어. 이춘복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랜 세월 동안 지훈이를 기다리며 때론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를 보면 지훈이를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오늘의 느낌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다. 날이 밝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이춘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제의 남자가 다시 올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 남자가 정말로 다시 나타났다. 남자는 조용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다. 메뉴판도 보지 않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이춘복은 그를 몰래 관찰했다. 남자는 음식이 나오자 묵묵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순간 이춘복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남자는 잠시 멈춰 이춘복을 바라보았다. 김도진입니다. 이춘복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다. 지훈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한 직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혹시, 아니 실례입니다만, 이름이 지훈이 아닌가요? 남자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대답 대신 묘한 미소를 남기고 식당을 나갔다. 이춘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다. 이춘복은 뒷정리를 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을 주문했다. 그리고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묵묵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식당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손님도 거의 없는 시간. 이춘복은 바닥을 닦으며 남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남자는 그런 이춘복을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바닷물에 젖어 조금 훼손된 편지 쪽지였다. 예전에 일본 쪽 어촌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10년도 넘었죠. 이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바닷물에 젖어 색이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이춘복의 글씨였다. 1년에 한 번 병에 담아 바다에 띄웠던 그 편지 중 하나였다. 지훈아, 내가 살아있다면 아빠는 아직 여기 있다. 매년 이 자리에 올게. 이춘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에이, 이 글씨, 내 글씨야. 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훈이냐?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춘복의 세계가 흔들렸다. 20해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지훈이 얼른 다가와 이춘복을 부축했다.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춘복은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얼굴을 만졌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사라지고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10살 지훈이의 눈빛 그대로였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니? 어디서? 어떻게? 이춘복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고 감정이 목을 메웠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긴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식당은 일찍 문을 닫았다. 이춘복과 지훈은 창고방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20해의 시간을 하룻밤에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많은 시간이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과거를 더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0살 그날 바다에 휩쓸린 후의 기억은 단편적이었다. 바닷물이 폐로 들어오는 고통, 의식을 잃어가는 공포, 그리고 검은 빛 너머의 희미한 빗줄기까지. 눈을 떴을 때는 일본 남부의 작은 어촌 병원이었습니다. 어부 부부가 바다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춘복은 아들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지훈은 말을 이어갔다. 미요시 부부라는 일본인 가족이 저를 입양했어요. 제게 가족도 기억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타켓이라고 불렀습니다. 새 이름, 새 가족, 새 나라.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살아야 했죠. 이춘복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그가 인천 바닷가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할 때 아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은 일본에서의 성장 과정을 이어 설명했다. 양부모는 그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빈 공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바다를 볼 때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찾아왔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경호회사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요. 몸을 쓰는 일이 잘 맞았고 곧 교관까지 되었죠. 이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양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마침 지훈도 그 이야기를 꺼냈다. 해양 구조 작업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쳤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에서 한국말을 하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지훈아라는 이름이 계속 들렸죠. 이춘복의 손이 떨렸다. 지훈이 계속했다. 그 후로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던 기억,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해변에서 병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한글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지훈은 다시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것이 운명의 시작이었다. 글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직감이 이건 나에게 쓴 거야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편지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죠. 이춘복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바다에 띄운 수십 통의 편지 중 하나가 정말로 아들에게 닿은 것이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 처음엔 단서가 인천 항뿐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기억을 더듬으며 어딘가 친숙한 장소를 찾아서. 그러다 우연히 이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고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벽에 걸린 바다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닥을 닦고 계신 아버지를. 이춘복은 가슴이 뭉클했다. 매일 그 그림 앞에서 지훈을 그리워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훈 역시 그 그림에 이끌려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니? 이춘복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20해가 흘렀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아버지가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었죠.
이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 마음을 이해했다. 지우는 어제 양 회장과의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엔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려 했어요. 하지만 양 회장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걸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춘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하늘이 그에게 20해 만에 선물을 준 것이다. 단지 아들이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강한 아들로 돌아온 것이다. 믿기지가 않는구나.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이춘복은 감격에 겨워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지훈도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손의 온기가 20해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위로했다. 이제 떠나지 마라. 제발. 이춘복의 애원 같은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춘복은 지훈이 사라진 후의 삶을 들려주었다. 어떻게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러나 단 하나 희망만은 잃지 않았다고. 매년 그날이면 인천항에 가서 병에 편지를 담아 띄웠던 일. 그 편지에 담긴 마음까지. 집에 가자, 지훈아. 이춘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이춘복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지훈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냄새에 가슴이 저렸다. 30년 전의 냄새, 그의 어린 시절의 냄새였다. 집안은 초라했지만 곳곳에 지훈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 작은 책상, 그리고 아직도 그대로 보존된 지훈의 방. 매일 청소했단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지훈은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침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아직도 이걸 다 가지고 계셨군요. 이춘복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없는 동안 이것들이 내 유일한 위로였단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었다. 이춘복은 긴 세월 동안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지도 않았다. 지훈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이춘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20해 만에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는 것이다. 비록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넘쳐났다. 지훈은 아버지가 차린 밥상 앞에서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말에 이춘복은 수줍게 웃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춘복은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만 쉬셔도 됩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지훈의 말에 이춘복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일을 해야 산다. 내가 왔다고 게을러지면 안 되지. 그 말에 지훈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존심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대신 그는 함께 식당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곳에서 할 이야기가 더 있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사장과 직원들은 이춘복과 지훈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제의 그 낯선 손님이 청소부 이춘복과 함께 온 것이다. 이춘복은 그들에게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다. 20해 만에 찾아온 아들이라고.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점차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종일 허리를 굽히고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수고를 생각하니 말이다. 그 사람이 어제 그 사람 아냐? 식당 안에서 수군거림이 들렸다. 양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이 식당에 들어서며 지훈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얼른 식당을 나갔다. 지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곧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권 문제와 체류 자격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춘복은 그 말에 너무 기뻐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여기서 살 거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와 함께요. 이제 혼자 계시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춘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20해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지훈은 일찍 일어나 동네를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20해 동안 살아온 곳이었다. 골목길, 작은 가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왠지 친숙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다. 지훈이 동네 슈퍼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장을 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양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우리 회장님이 좀 만나자시는데.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 문제는 정리해야 했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 양 회장은 동네 끝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외로 공손한 태도였다. 앉으시죠, 김 선생님.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양 회장은 그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말을 이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유감입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양 회장을 바라보았다. 양 회장은 불편한 듯 목을 가다듬더니 계속했다. 김 선생님이 누군지 좀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 경호원으로 활동하셨다고요? 꽤 이름이 알려진 교관이었다면서요. 지훈의 표정이 약간 변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조사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알아냈다는 것은 의외였다. 무슨 용건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의 차분한 질문에 양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사실은 제안이 있어서요.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실력자를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양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죠. 그 늙은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십니다. 그 말에 양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듯 말했다. 그래요? 그거 참 흥미롭네요. 20해 만에 찾아왔다.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다니. 지훈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다. 하지만 양 회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한 가지만 더. 당신이 그 늙은이를 위해 여기 있을 거라면 우리와 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동네는 꽤 위험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한 협박이었다. 지훈은 차갑게 양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와 제 아버지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충고해드립니다. 양 회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지만 지훈은 이미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감이 더욱 강해졌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일을 마친 이춘복과 지훈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춘복은 아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니? 이춘복의 질문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이춘복은 더 묻지 않았다. 아들을 믿었고 때가 되면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춘복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이것 좀 보렴. 그것은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돌잔치부터 유치원 졸업식까지 지훈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었다. 희미한 추억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건 바닷가에서 찍은 거네요. 지훈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것은 그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래,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이춘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왔잖아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식당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이미 일을 시작한 후였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식당 입구에 붙어있는 종이 하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협박장이었다. 이 식당 머지않아 불날 거다. 조심하시지. 분명 양 회장의 소행이었다. 지훈은 그 종이를 떼어내고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식당에 들어가자 이춘복은 반갑게 지훈을 맞이했다. 오늘따라 그의 얼굴은 더 밝아 보였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다. 아버지의 행복을 지켜야 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춘복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야 지훈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저는 내일 잠시 일본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20해 만에 찾은 아들이 다시 떠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가지 마라. 제발. 지훈은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걱정 마세요.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양부모님께 인사도 드려야 하고. 이춘복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돌아온다는 말에 겨우 마음이 놓인 것이다. 꼭 돌아오겠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2번 다시 잃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여러 전화를 걸었다. 일본의 지인들, 한국의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도. 그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진행했다. 양 회장의 과거 기록과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경찰에 넘기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훈의 목표였다. 다음 날 새벽 지훈은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이춘복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꼭 돌아올 거지? 약속했잖니.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다려주세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춘복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집은 갑자기 더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훈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도착한 지훈은 바로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10년 넘게 살아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훈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물건들을 꾸렸다. 그리고 양부모를 찾아갔다. 미요시 부부는 지훈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이미 지훈의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지만 직접 만나니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지훈은 그들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제게 두 번째 부모님이십니다. 미요시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안았다. 그들은 지훈의 결정을 이해했고 오히려 응원해 주었다. 지훈은 그들에게 약속했다. 언제든 찾아오겠다고, 그리고 한국에도 초대하겠다고. 일본에서의 일을 모두 마친 지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춘복은 공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돌아왔구나. 지훈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자신이 한 일을 간략히 이야기했다. 일본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하지만 양 회장에 관한 일은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지훈은 일찍 일어나 경찰서로 향했다. 그가 일본에 있는 동안 한국의 지인들이 양 회장에 관한 정보를 더 모아놓았다. 지훈은 그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불법 사채업, 폭력, 협박 등 양 회장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였다. 이 정보가 확실합니까? 경찰관의 질문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양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었다. 이틀 후 양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여러 불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했다. 이춘복은 바로 지훈의 소행임을 알아차렸다. 내가 한 일이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이춘복은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양 회장의 조직은 아직 남아있었고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경찰과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더 자주 순찰할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양 회장의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는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이 지역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다. 이춘복과 지훈은 더 이상 그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지훈은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나중에는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그래도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춘복은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지훈은 또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체육관에서 자기 방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업을 찾았고 특히 약자들을 위한 무료 강좌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춘복은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1년 후 특별한 날이 찾아왔다. 지훈이 실종된 지 21해가 되는 날이었다. 이전에는 항상 슬픔과 그리움으로 보냈던 날이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춘복과 지훈은 함께 인천항을 찾았다. 인천항의 바다는 언제나처럼 넓고 깊었다. 이춘복과 지훈은 나란히 서서 물결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춘복은 매년 이 자리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띄웠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지훈아, 오늘은 마지막 편지를 띄우는 날이야. 이춘복은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병 마개를 열고 지훈에게 내용을 보여주었다. 지훈아, 이제 됐다. 아빠는 더 이상 미안하지 않아. 내가 내 앞에 살아 돌아와 줬으니까. 고맙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춘복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기다림이 끝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이춘복은 다시 병 마개를 닫고 힘을 모아 바다를 향해 던졌다. 병은 물 위로 떨어져 잔잔한 파도에 흔들리다가 서서히 멀어져 갔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이젠 저 편지 다른 아버지에게 닿을지도 모르죠. 지훈의 말에 이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젠간 반드시. 그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20해 전과 같은 바다였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아들을 앗아간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기적처럼 아들을 돌려준 고마운 존재로. 아버지, 이제 집에 가실까요? 이춘복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을 좀 더 느끼고 싶구나. 그들은 나란히 앉아 석양이 바다에 잠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빨갛게 물든 수평선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춘복은 문득 지훈에게 물었다. 후회는 없니? 일본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렇게 와서.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전혀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아버지 곁이죠. 이춘복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지훈의 교실을 확장하는 일, 이춘복이 식당 일을 줄이는 일,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는 일까지. 그들에게는 이제 많은 시간이 있었다. 함께 할 시간. 몇 달 후 이춘복은 마침내 오랫동안 일했던 식당을 그만두었다. 지훈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이춘복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는 지훈의 교실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 친절한 할아버지를 금방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일본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춘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보고 싶구나. 그리고 널 키워주신 분들께 인사도 드려야지. 그렇게 그들은 함께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 지훈이 자란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하고 미요시 부부를 만나고 지훈의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미요시 부부는 이춘복을 진심으로 환대했고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그들은 지훈을 통해 하나가 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춘복은 더욱 평온해 보였다. 아들의 삶의 전반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지훈 역시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새 삶과 일본에서의 추억,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루는 부분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이춘복과 지훈은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지훈아, 내가 돌아온 것이 아직도 꿈만 같구나. 지훈은 따뜻한 미소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다시 만났고 이제 함께 있습니다. 이춘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아.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거야.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별빛 아래 그들은 조용히 미래를 꿈꾸었다. 함께할 미래를. 같은 시간 멀리 바다 위에서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파도에 흔들리며 떠가고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아버지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그 편지는 언젠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마치 파도가 돌아오듯이 잃어버린 사람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는 20해 동안 편지를 띄웠고 그 아이는 기억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파도는 멀리 갔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듯이 말입니다. 부성애란 잊히지 않는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앗아가지만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춘복과 지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서로를 다시 찾은 아버지와 아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물결을 타고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끝없이 이어지며